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바로 하셔야 돼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랩장님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TV랑 유튜브에서 음악 방송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노아라고 합니다. 오늘 1일 랩장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석하면.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유일의 이집트 고고학자, 그리고 한양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및 국제학을 공부하셨고요. 영국 런던대학교 고고학,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이집트학, 영국 더럼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연구하시다가 우리나라에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 소장님으로 계시고요. 현재 지식의 밤에서 과학민수, 궤도와 함께 역사민수를 활동하시는 중이고요. 정말 제가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고요. 네, 오늘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그냥 저는 어쨌건 고대 이집트 이야기를 오늘 좀 계속 들려드릴 거고 그 중에서 피라미드 얘기를 좀 좋습니다. 오늘 사실 모든 곳에 과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집트 속에 굉장히 많은 과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딱 그러면은 떠오르는 키워드 파라오 저는. 예. 피라미드. 이렇게 투탕카멘. 투탕카멘 나왔어요. 투탕카멘 제가 지금 저 사진이 투탕카멘인데 고대 이집트 문명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투탕카멘, 람세스, 클레오파트라. 일단은 우리가 이집트 파라오들의 이름을 3명이나 알고 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죠. 이 이름은. 근데 이게 고대 이집트 말고 이집트랑 같이 언급되는 다른 고대 문명들이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나, 마야. 예, 마야나, 그쵸, 그쵸. 인더스 뭐 이런 데 있죠. 그쪽의 왕 이름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어렵죠. 없어요. 근데 한 명 예외가 있기는 해요. 딱 제가 말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예, 경전. 예, 그 바빌로니아의 왕이었는데 이제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그 정도가 예외지. 사실 다른 문명권들에서 그 왕들의 이름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예. 근데 이집트 문명은 많이 알고 있죠. 그만큼 이집트 문명은 대중적인 저변이 넓다. 네임드다.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대상은 피라미드죠.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사실 피라미드만큼의 어떤 이 대중적 관심, 또 학술적 관심을 이집트와 관련된 어떤 대상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장 주목받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그 이유는 대피라미드를 기준으로 할 때 규모도 엄청나고 또 공학적인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대피라미드 이외에 이집트에 피라미드 굉장히 많거든요. 100개 정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다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예. 제가 뒤에서 계속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예.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쪽 사람들한테도 고대 이집트 문명은 고대였거든요. 피라미드는 계속해서 어떤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관심도나 무슨 이제 공학적인 완성도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피라미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헌의 양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피라미드가 뭘 뜻하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고대인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실 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도 되게 골치가 아프고 열심히 연구를 하긴 하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학계 밖에서도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연구들을 많이 나왔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계 밖에서 나오는 이 피라미드에 대한 여러 설명들 중에서는 정말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 이 영화 기억나시나요? 스타게이트? 이게 아마 1990년대 말에 개봉을 했을 텐데 예. 이 스타게이트에서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외계인들이 사용한 우주선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무슨 발전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에 대한 음료로 외계인들이 만들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엘론 머스크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자기 트위터 계정에다가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머스크 형 제가 자꾸 이게 약주하시고 자꾸 습관적으로 SNS 하셔가지고 주사가 SNS인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죠. 피라미드 정말 외계인이 만들었냐? 피라미드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사실 학자들도 잘 몰라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드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뭐 문헌이나 뭔가 그런 진짜 객관적이고 딱 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들은 대부분 다 일종의 가설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물론 이제 유력하고 합리적인 가설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음모론을 딱 제시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완전하게 이걸 반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피라미드가 어떤 식으로 변천해 왔는지를 쭉 보여드리면 피라미드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과학에서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면
이게 단순한 그냥 뭐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딱 만들어진 것만 보면은 와 대단하다. 그렇죠. 하나도 예. 몰라. 예. 근데 이 과정을 이해하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이게 대단한 것도 다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해함으로써 아 이게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서 등장한 거구나.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인 게 제가 오늘 해드리려는 얘기도 커다란 대피라미드만 딱 놓고 보면 이거 뭐 진짜 미스터리해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완전한 구조물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인 맥락을 다 제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역사적인 맥락 속에 딱 얹혀 놓으면은 이것도 나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는 피라미드가 어떤 식으로 쭉 변해왔는지를 좀 많은 이런 그 시각 자료들과 함께 좀 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당연히 그걸 하기에 앞서 가지고 아주 고대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면은 연표에서 이제 왕조 시대라고 표현된 그 시간적인 범주를 이집트 고대 문명이라고 불러요. 이 시대는 이게 대략 한 기원전 3100년에 나르메르나 혹은 메네스 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시대가 약 3000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예. 그러다가 이 문명기가 끝나는 시점이 기원전 30년 정도. 저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악티움 회전이라고 써놨죠. 저 악티움 회전이 클레오파트라와 연희이자 남편이었던 그 로마에서 망명어 로마의 유력자 안토니우스의 연합 함대가 로마랑 한판 붙어요. 이때 로마의 최고 권력자는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의 친구이자 군을 이끌던 장군은 그 미술하시는 분들은 많이 그리시는 아그리파. 그래서 이 로마 함대와 이 이집트 함대가 이제 맞붙는데 이집트 함대가 처참하게 깨지고 그 패배로 말미암아서 이집트가 클레오파트라도 죽게 되고 이집트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이 되죠. 이집트 내에서는 더 이상 독립된 왕조가 없는 시점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집트는 이제 로마가 된 거죠.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된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내에서는 이제 이집트 문화가 보시면 이제 3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관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또 로마 제국이 특별히 이집트 문화를 뭐 탄압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집트 문화는 계속 재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로마 황제가 이집트에서는 그냥 파라오로 계속 그려지고 예. 또 이집트 그 신에 대한 숭배, 신앙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근데 이제 그와 같은 문화적인 재생산을 끝장낸 것이 바로 기독교죠. 예, 4세기 말이 되면은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국교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사실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 동력이 그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금지되다 보니까 이제 뭐 문화도 점차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고 또 이집트 문자도 점점 잊혀지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로 인해서 이집트 문화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연표에서 이 왕조 시대 앞쪽에 있는 선왕조 시대 선왕조 시대는 문자 그대로 왕조 시대 이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 시기는 일종의 선사 시대예요.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나누는 구분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사시대, 역사시대. 왕이 있고 없고 이런 기록이 거. 아닐까요? 되게 중요해요. 기록 때 딱 네.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오. 이 왕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 국가를 뜻하죠. 어. 고대 국가가 완전하게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이고 기록을 말씀하셨는데 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렇죠. 기록이 시작되기 이전 시대. 그래서 보통 선사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선왕조 시대는 물론 선왕조 시대 이 말기가 되면 예. 뭐 문자의 아주 초기 형태 또 고대 국가의 아주 초기 형태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어쨌건 이 시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사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거의 이 시기의 전반적인 거의 대부분은 신석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적으로 이 고대 이집트 문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의 어떤 초창기 형태의 문화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까지 보통 이집트학을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를 연구하는 이 학문에서 이제 이 시기를 또 다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집트 문명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고대 이집트 문명기를 또 세부적으로 여러 시대로 나눈 연표예요. 근데 좀 복잡해 보이시죠?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좋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그 시기들이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왕국이라고 붙여져 있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 하면은 떠올리시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뭐 유적이나 유물 같은 뭐 인물이나 다 이 시기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국기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세 개가 있는데 이 시기는 이집트가 통일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아주 최대의 역량이 발휘되던 이집트의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보통 부르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로마 숫자가 1, 2, 3 쓰여져 있죠. 저 시대는 이제 중간기라고 불러요. 1이 붙어 있으면은 제 1중간기, 2가 붙어 있으면 제 2중간기, 3이 붙어 있으면 약간 대충 지었네요. 맞아요. 예. 3중간기 이렇게 부르는데 저 시기에 이집트는 이제 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 3중간기의 뒷부분에 이제 말기시대라고 써놓은 저 시기는 이집트가 통일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왜 말기시대라고 했냐? 이집트가 망해가는 시기였어요. 저 이전 시대의 이집트는 정말 적수가 없는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말기시대가 되면 이집트가 외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발전한 제국들이에요. 뭐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이집트를 이제 침략을 해서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저 말기 시대의 이제 끝 부분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저 시기에 저기 이제 알렉산더라고 제가 그 표시를 해놨죠.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그리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케도니아 출신인데 저 사람이 동방 원정을 떠나죠. 동방 원정이라는 거는 저 시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거는 페르시아 제국의 배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부터 먼저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때를 기점으로 그 이집트의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요. 파라오들이 그리스 출신이 되는 거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완성하고 일찍 죽고,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제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장악을 하는데 그때로부터 300년 정도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고, 그 왕조의 이름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혹은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제 그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죠.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저기 제가 이제 사진으로 표시한 뭐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략적인 저 인물들이나 어떤 그 유적들의 시기적인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한 가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문명이 무지막지하게 오래 지속이 된 문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클레오파트라까지의 시간적인 그 거리 2050년 정도. 2050년. 정도죠. 왜냐면 2021년에서 기원전 30년이니까. 그런데 저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저기 뭐 문명 제일 앞쪽도 아니고 뭐 기자 피라미드까지의 시간적인 거리 2,500년이 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의 클레오파트라까지 시간보다 클레오파트라로부터 같은 이집트 문명인데 저 피라미드까지의 시간적인 거리가 더 길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로부터는 약 한 기원전 500년경에 어떤 유적들을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은 진짜 거의 청동기 시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이 피라미드에 가보면 지금도 고왕국 시대에 만들어지는데 신왕국 시대 관광객들이 와서 낙서 남겨놓고 간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현대인들이 또 낙서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가끔 이제 오해되는 게 피라미드는 분명히 어떤 고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무덤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왕묘죠, 왕묘. 다른 설도 있지만 일단 왕묘라고 저는 전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가 이집트를 대표하는 왕묘 형식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집트의 모든 왕묘가 다 피라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묘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피라미드는 그쪽에 부분 집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투탕카멘이나 람세스 같은 파라오들의 무덤은 피라미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뭐 투탕카멘의 피라미드, 뭐 람세스의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언론 기사 같은 데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완전 잘못된 표현이죠. 피라미드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 아주 특정한 시대에만 왕묘의 형식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냐? 저 연표 밑에 제가 저렇게 주황색 그 라인으로 표시를 해놨죠. 저 시기들이 피라미드가 사용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집트 피라미드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거의 다 고왕국 시대 피라미드. 거의 오래전이다. 아주 이집트 오래전. 문명에서는 상당히 초창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고왕국이 해체되면서 피라미드가 점차적으로 사용되지 않다가 중왕국 중간에 중왕국에서 이제 왕조가 한번 바뀌어요.
11왕조에서 12왕조로. 예. 근데 12왕조 파라오들이 갑자기 그 또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뭔가 정치적인 정통성, 정당성을 이 고왕국 시대 파라오들이랑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왕국 시대는 아예 안 짓습니다, 피라미드를. 저들은 왜죠? 몰라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피라미드를 이제 신왕국 시대의 저 파라오들이 본거지로 뒀었던 그 지역의 지형이 피라미드를 이제 짓기 어려운 지형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거든요. 신왕국이 되면 파라오들이 집중하는 대상이 또 하나 생겨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 제3중간기 마지막 부분에 저 이제 누비아라고 써놓은 저 25왕조 파라오들이 또 피라미드를 짓는데 저 사람들은 이집트의 이제 왕조이긴 하지만 왕조의 파라오들이 이집트인이 아니에요. 누비아인들이에요. 이 누비아는 이집트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제 오늘날 이제 수단 북부 지역인데 저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미로 얘기했을 때 이제 외모가 흑인이에요. 이집트인들은 흑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관용적으로 무슨 뭐 검은 파라오들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붙이면은 저 왕조의 파라오들이에요. 검은 파라오. 예. 근데 누비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저 연표에서 초기 왕조 시대 때부터 이집트가 착취하던 곳이에요. 여기 금이 많이 나거든요. 이집트 문명은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한 문명이었는데 그 중요한 밑바탕 중에 하나가 금이거든요. 누비아에 큰 금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비아를 언제나 이집트는 뭔가 이제 항상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착취를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프리카 중심부로부터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국적인 산물들이 이집트로 들어오는데 예를 들자면 뭐 상아나 흑단 이런 물건들, 그다음에 뭐 타조털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누비아를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누비아는 이집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종의 식민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식민지 사람들이 저 제3중간기 말이 되면 역으로 이집트를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서 저 시기가 한 100년 정도 이제 이어지는데 저 시기의 파라오들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그 이유는 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어떤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 침략자들이 들어와도 이집트 문화에 금방 다 동화가 돼버려요. 이집트 문화를 따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정통성을 이집트 진짜 정통성에 연결지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고전적인 이 무덤 양식인 피라미드를 또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제3중간기가 끝나고 말기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말기 시대가 시작될 때 이제 아시리아가 이집트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자기들의 원래 있었던 누비아 지역으로 다시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고 나서도 자기네 땅에 가서 계속 피라미드를 져요. 심지어 서기 1세기까지 져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어진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없고 수단 지금 누비아 지역에 있다. 그 피라미드의 역사적인 이 배경,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언제 지어졌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역사,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시간과 공간. 공간이죠. 그렇죠. 피라미드의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저 가운데 있는 저 위성 사진이 오늘날 현대 이집트의 모습이에요. 근데 고대에도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예요. 위성 사진에 이제 세 가지 색깔이 있죠. 하나 색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파란색은 바다입니다.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죠. 동쪽에 있는 바다는 홍해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를 가르는 바다고, 그리고 저기 보고 계시는 노란색은 다 사막이에요.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에 초록색 띠가 형성이 되어 있죠. 저게 나일강과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경작지.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저 띠 안에서 형성된 문명이에요. 물론 사막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이제 주된 그 인간의 활동 영역은 띠 안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죠. 그래서 저 띠도 두 부분으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 화면에 하이집트, 상이집트라고 써놓은 게 있죠. 하이집트는 나일강에서 하류 그래서 하이집트예요. 상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상류 지방이어서 상이집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도 말고 저 두 지역에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이집트는 나일 강변에 형성되어 있는 그냥 경작지예요. 그냥 띠로 보이죠. 근데 하이집트 지역이 되면 경작지가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져 나가죠. 삼각주 지역이에요. 저기가 또 굉장히 괜찮죠. 세계에서 가장 큰 삼각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워낙 자연적인 경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는 이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좀 선사시대 때부터 어떤 문화적인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저 상하 이집트가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면서 고대 이집트가 탄생하는 건데 이집트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도 저 두 지역은 구분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파라오들한테 사용되던 공식적인 칭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부타위라는 칭호가 있어요. 요거는 두 땅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왕을 칭하는 표현 중에서 이집트어 중에서 뭐 네수트라는 게 있고 비티라는 게 있는데 네수트는 상이집트의 왕이고 비티는 하이집트의 왕이에요. 네수트 비티를 같이 써요. 그럼 이제 상하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라오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칭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왕국 때는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중간기 때 이집트가 분열이 되면은 거의 항상 하이집트랑 상이집트로 분열이 돼요. 이 두 지역 사람들이 서로를 약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있어요. 서로의 지역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듯한 그게 이집트 역사 내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대 이집트의 이 남쪽 국경선은 요 정도에 있고 고대 이집트의 남쪽 최남단 경계는 대략 이 지점이에요. 물론 이제 좀 후대가 되면 좀 더 내려오긴 하는데 이 지점이 전통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최남단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제1급류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강에 바위가 되게 많아가지고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끔 자연 경관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어떤 그 경계선이 됐던 거죠. 그런데 피라미드는 위성사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안에 피라미드들이 만들어져요. 저쪽. 빨간색 부분을 이제 조금 확장시켜 놓은 게 좌측에 제가 띄워놓은 지도입니다. 예.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 지명들을 제가 한글로 써놨는데 이야기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왜 왼쪽에 지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집트인들은 완벽한 100% 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서쪽을 죽음이랑 많이 연결을 지었어요. 왜냐면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는 서쪽은 죽음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들을 주로 서쪽에다가 많이 지었어요. 기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세팅은 서쪽에다 무덤을 그쵸, 짓는 그쵸. 것이다. 예. 라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드리 리즈만 쿠란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